휴전 50년. 민족 상잔의 비극도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백선영, 그에게 한국전쟁은 아직도 생생한 현실이다. 29살의 육군 사단장으로 전쟁을 맞이한 백선영. 내세울 거라곤 젊은 혈기와 애국심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3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몸으로 숱한 전투를 치러내며 한국군과 운명을 함께했다. 그의 패배와 승리, 그것은 곧 한국전쟁에 나선 우리 군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국전이 발발한 것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폭풍이란 작전명과 함께 북한군은 38선을 돌파했다. 남한으로서는 준비 없이 당한 기습 공격이었다. 장군님,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이제 남침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장군님께서는 북한군의 남침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아침 7시경에 알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내가 요 서울 신당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일사단의 작전 참모를 하던 김덕준 소령이 이제 전화로 해서 지금 전선에 북괴군이 이제 38선을 연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내려왔다. 네. 개성이 벌써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이제 한 열흘 전에 보습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흥의 포병학교에 학생으로 가 있었어요. 네. 전선에 이렇게 가보시니까 당시 전황이 어땠었습니까? 그 전황은 벌써 12연대는 혼란 상태에 들어갔고, 들어봤더니, 열차를 타고, 경의선, 예성강, 그걸 해가지고, 개성역에 벌써 다 들어와 있고, 그렇고, 고랑포 쪽은 저기 지금, 공격해오더만요. 일요일 새벽, 전체 병력의 3분의 2가 외출한 가운데 제1사단이 방어하던 개성지구는 한순간에 뚫려 오전 9시 적은 이미 임진강을 넘고 있었다. 다행히 고랑포 앞에는 1개 대대가 야영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13년대 2개 대대가 여기에 주진지로서 여기 방어를 했고, 1개 대대가 저 고랑포 쪽에서 이제 방어를 했는데, 저게 전차가 이리 들어왔거든요.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6탄, 이제 6박 공격반하고, 그 다음에 기관총 박격포, 또 요 산 뒤에 우리 포병 17대대가 이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틀 동안 이제, 13년대 우리 용사들이, 아주 용전 분투를 한 장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26일도 이제 거기에 있다가, 26일 날은 이전 7사단이 미리 빠졌어요. 쭉 의정부 쪽으로 동두천 쪽에서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6일 날 저녁에 야간을 이용해가지고 봉일천선에 이제 제2선에 이제 후퇴를 시켰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여기서 반격을 하자 해서 여기 조산 저 앞에서까지 제2 전선이 됐는데 예비 진지로 해가지고 저리 이제 반격 계획을 하고 아침에 하달을 했는데 마치 이제 그날 28일 날 아침에 이제 군수 참모를 하던 박경원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탄을 부평에 가서 가지고 온다고 해서 갔다고 하더니 지금
저 어제 저녁에 벌써 서울에는 저게 탱크가 들어오고 서대문은 다 해방이 되고 지금 적기가 지금 휘날린다 이게. 그의 사단만이 적의 후방에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백선엽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단을 3개로 분할 한강을 넘어 철수하는 것뿐이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렇게 국군이 무기력했던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게 기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우리는 전차도 없고 예. 또 전차에 대항할 무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전투 할 비행기도 한 대도 없고 그런 상태죠. 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정면에 포병하고 보병하고 육박 공격판으로서 그게 막아냈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 전에 준비를 좀 했단 말이지. 네. 그하고 임진강이라고 하는 천연적인 그 하천을 했는데 이편 그 의정부 정면이 저거에 아주 맥없이 뚫어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대항할 무기가 없고 또 이제 그 T-34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 전차거든요. 그렇죠. 그 전차도 보지 못한 사병들이 전차 소리만 하면 또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T-34 전차는 2차 세계대전 때에,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터지기 바로 5년 전이지만은 그 당대 세계 최고로 우수한 전차입니다. 예, 그래. 예. 그런 이 준비 없이 당했단 말이지. 그렇죠. 거기다 갖다가 기습을 당해. 패배한 군인의 피해감을 안고 백선엽은 한 달 동안 300km나 퇴각해야 했다. 그가 대구의 다부동에 도착한 것은 8월 초. 이곳은 그의 사단과 한국군이 지켜내야 할 최후의 저지선이었다. 그 다부동 지역이 당시에 그 형성된 전선에 있어서 왜 그 지역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상주루하고 저 안동으로서 해는 합류되는 것이 이게 다부동 지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게 3개사 사단이 아주 주력이 이제 우리한테 달려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8월 초순에서부터 제일 아주 절정기에 이르는 것이 8월 15일 전후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일성이가 이제 빨리 이제 대구를 점령을 하고 8월 15일은 부산까지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이 김일성의 이제 그 작전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연이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 1사단도 포병도 이전 가질 수가 있고 이전 5사단하고 1사단을 합해되기 때문에 또 보충도 좀 받을 수가 있고 해서 이전은 한번 해볼만 하게 됐어요. 결전을. 그래서 이전은 이상은 이전 갈 수가 없다. 그때 그 워카 장군이 스탠드 오어 다이. 예. 너 여기서 저항할래?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을래? 이건 우리 한국군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미군 사단에 갈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도 뭐 이전 갈 데가 없다. 이전 우리가 가족도 다 서울에 버리고 왔는데 이제 이상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이전 바다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전 하자. 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아주 싸움을 잘하게 됩니다. 낙동강 전선은 전 병력을 끌어모아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유엔군과 이 전선을 돌파해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 간의 생사가 걸린 싸움터였다. 부산항을 지켜서 해양 세력인 미국 세력이 무기, 병력, 기재 이런 걸 상륙을 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확보 못하면은 전력 보충은 안 되죠. 다 끝납니다. 그래서 왜
그 부산 교두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구 북쪽인데 왜 부산 교두포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중요성 때문에 여기가 최후의 선이고 아까 예비진지를 미군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제가 직접 지형정찰 가봤습니다. 미군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그건 도저히 방어하기 곤란하게 됩니다. 이 전선을 잃을 경우 미군은 철수할 예정이었다. 한국군의 심정은 남달리 비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인민군들이 그때는 그 6년 종대로 9시만 되면 지나가 9시만 되면 계속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이 자선은 막 총을 갖다 놓고 그때는 실탄을 뭐 한 줄 두 줄도 아니고 막 박수를 갖다 놓고 그렇게 갖다 쏘대도 그런들이 건너와서요. 인민군 4개 사단하고 싸우는 통에 사단 병력이 고치에 올라왔었습니다. 유엔 순정 기념비 앞인데 그때 저희들이 그 겁이 나서 전부 다 후퇴를 했어요. 총깎을 미고 다 내려왔는데 백 장군님께서 집차로 연락이 와서 오셔가지고 전부 다 앉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갈 데가 어디에 있느냐? 죽어도 여기서 같이 죽자. 내가 앞장쓸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후퇴하면 쏴도 말하는데 그 대신 너희들이 후퇴하면 내가 쏘겠다 이래가지고 사단장님 앞장서시는데 쫄병들이 대대장님 연대장님들이 그 어떻게 산에 30분 만에 점령했어요. 제1사단에서만 매일 700여 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한국군은 승리를 얻어냈다. 12연대가 일개 대대가 저 산인가 가고 이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거이 이쪽에 저 김일성 20만 대군이 여기에서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대에서 이 낙동강 전체가 북괴군의 대포, 말, 뭐 사람, 그 다음에 군수품, 뭐인가 전차 전부가 이 계곡에서 전부 잃어버리고 이제 그 북괴군이 괴멸 상태에 들어갑니다. 인민군은 지금까지 공격하던 인민군이 여기서 완전히 패망하고 패주하는 인민군으로 바꾸고 방어하던 우리는 다시 여기서 반격해서 올라가는 편향을 해서 올라가는 국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전환점입니다. 이 부산 교두포 낙동강 전선을 갖다가 우리가 승리를 이끌게 된 그 주요한 원인은 역시 뭐 못해도 우리 국군 장병들의 선전 건투와 미군들의 협조 없이는 이 전투가 승리로 이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군 마카드 장군, 워카 장군, 그 휘하 장병들의 헌신과 피와 땀을 흘려서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무기와 군기, 군무를 우리나라에 도와준 그러한 원조가 없었던들 우리가 승리를 이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북한군을 낙동강 전선에 묶어두는 사이 메가더 장군은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적의 포국로를 끊었다. 그 후 유엔군과 한국군은 인천과 낙동강 양 방향에서 북한군을 압박,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다. 10월 1일엔 38선도 돌파했다. 바로 이 순간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는 예민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과연 누가 먼저 평양에 입성할 것인가?
한국군의 자존심이 걸린 이 새로운 경쟁에 불씨를 당긴 인물. 그가 바로 백선엽이었다. 충남도청 대전에서 사단장 회의를 이제 한다고 그래서 그걸 갔어요. 이제 갔더니 그 장명을 이제 주는데 장명을 이제 펴대 봤더니 이제 평양을 공격하는 것이 처음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 몰랐거든. 그래서 마치 그 군단 참모장인 이 벤브란트라고 하는 이제 대령인데 그 장명을 주면서 이제 그 군단의 이제 우측은 미군 24사단장, 24사단의 진격을 하고 경의선은 제1기병사단이 이제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주를 거쳐서 재령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야단났다. 이거 평양을 갖다가 이 적의 수도를 갖다가 이 쟁탈전인데 이 한국 사단이 못 가고 이거 우리는 해주 가서는 이거 안 돼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밀반 장군을 만났어요. 가서 만나서 이제 했더니 그동안에 내가 참 그 전장을 잘해주고 아주 자기 기대에 이제 부응해줘서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위스키를 이제 한 잔을 줘요. 난 뭐 지금 위스키 먹을 지금 그 심경이 아닌데 그래서 이 양반 보고 사실은 이제 장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 해주로 가라고 그러는데 저게 수도인 평양을 갖다가 우리 한국군 사단이 안 갔으면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 다음에 이게 의의가 없지 않느냐. 제발 내한테 그참 기회를 줄 수 없느냐. 특히 이거 내가 내가 평양 태생이고 내가 그 지대의 지형도 잘 알고 그런데 내한테 한번 기회를 줄 수가 없느냐 해서 내가 울어버렸어. 이제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그 사실은 평양 진공 작전에서 벗어났다. 국군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아마 이 군단장이 측은하게 생각했던지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평양 태생인데 그게 지형도 잘 알고 옛날에 청일 전장 때 그 일본군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진로를 해서 하는 것도 내가 다 옛날에 그 전사를 배워서 아는데 내한테 한번 기회를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너 사단에 차량이 얼마 있느냐 그래서 우리 차량이 한 100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너 100대 가지고는 어떡하려느냐 지금 마카드 원수가 평양을 빨리 이제 탈환을 하라고 그러는데 너 미군 사단은 차량 1000대도 넘는데 내가 그렇게 걸어서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 제너럴 우리 이런 한국 겉에 이렇게 산악이 많은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군 그 장병들이 이제 도보로 이렇게 걸어서도 차량 부대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한 번만 좀 기회를 줄 수 없느냐 했더니 이 양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참모장한테 전화를 해요.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니 그 전투구역을 철치하고 백하고 바꿔주라고. 그러니까 철치라고 하는 사람은 24사단장인데 이제 한국 1사단하고 이제 그 정면을 바꿔주라고. 그러면 이제 38선 임진강 쪽까지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진공 작전을 시작하던 때가 며칠이었습니까? 이제 고랑포를 첫날 10일 날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공격을 했는데 그 38선상에서 하루 5km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전선을 돌아보니
이제 이거 큰일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이 군단장한테도 내가 평양을 갔다가 정말 아주 일본으로 지금 가갔다고 거지 지금 맹세를 했는데 이게 하루 5km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벌써 제1기병사단은 우리보다 한 2,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벌써 개성을 출발해가지고 저 38선 깊숙이 벌써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해닝에 돌아왔더니 그 해닝 대령이 뭐라는가 하니 장군 왜 오늘 이렇게 기분이 나쁘느냐. 그래서 내가 뭐 기분 나쁜 건 없지만은 그 당신도 아다시피 이거 한 5km밖에 못 갔으니 이게 이래가지고야 이거 평양을 이거 저 뭔가 이거 미군보단도 이거 저 뭔가 먼저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 그 포차가 한 100대 있으니 당신 사단이 가지고 있는 100대하고 200대가 되니 이것을 보병을 갖다가 이제 그 샤트를 하자. 해서 이제 전진을 하는데 당신이 뒤에서 이거 가만 앉아만 있으면 이게 도저히 자기는 그게 안 되니 당신이 선두에 나서라. 그래서 내가 일본 전차를 타기 시작하고 자기 그 포병 단장도 이제 그 포병을 이걸 갖다가 이 샤도를 하면서 이제 대대로 이렇게 교대 하면서 이제 추진해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이튿날 아주 잘 갔어요. 한 15km, 한 20km 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선도 전차에 오른 백선혁과 그의 사단은 밤낮없이 북진했다. 그 결과 예상을 깨고 한국군 제1사단이 대동강변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러면 이제 그 10월 10일 날 고랑포를 출발해서 그 평양 외곽 정도 이렇게 도달하시는 데까지는 얼마가 걸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9일 날 대동강 다리에 이제 한 오전에 가까 들어갔으니까 10일서부터는 한 9일 걸려. 9일 정도. 예. 그래도 이제 가다가 평양 하게 사단장이 평양 하게 되면 평양 뭐 사기가 충천해가지고요. 이건 나포레온이 무슨 나포레온이 부럽지 않아요. 내가 5년 전에 한 피난민으로서 내가 륙삭 하나 메고 38선을 넘은 사람인데 지금 한미 양군 그래가지고 한 3,000명의 대포 100한 몇문 전차 50대 보병 한 10,000명을 데리고 자기 고향 수도를 갖다가 점령을 하겠는데 말이요.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19일 날 거기에 들어갔는데 제일 그 포병들에게 주의를 준 것은 이게 내가 고향인데 이거 문화재를 갖다가 폭격하지 마라. 저기 그 대동문, 부병루, 그 다음에 모란봉, 다른 일반 그거는 군사 목표로 해서 좋지만은 이런 문화재만은 그거 하지 말라. 대단히 중요한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일부는 도보로 그 주암산 쪽으로 이제 가고 또 20일 날 되니까니 그 공병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강을 하고 19일 날 우리가 들어가기 직전에 대동강 다리를 폭발하더만. 1사단이 북진이 그러니까 운산까지는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 38선을 넘어가지고는 이게 전부가 이전 전장이 다 끝난 줄 알고 엔저 때는 마카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저 평양서 대충 함흥선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카드 장군이 제한을 풀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 부대들이 자동차 타고 제멋대로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화근이거든. 10월 25일 한국군 제2군단 이하 6사단이 압록강에 도착했다. 한국군 제1군단은 동부전선의 북천까지, 백선엽의 1사단은 운산까지 진군했다. 통일이 눈앞에 온 듯한 순간. 그런데 10월 말 순조롭던 진격이 갑자기 중공군에 의해 저지됐다. 이미 10월 19일부터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와 적유령 산맥 곳곳에 포진해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모른 한국군과 유엔군이 덫에 걸려든 것이다. 운산까지 가셔가지고 이제 그 중공군이 결국은 이제 그 나타나게 됐는데 중공군이 이 한국전에 그 개입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은 언제 아시게 된 겁니까? 그것이 10월 24일 날 그 1사단이 서 이제 포로 한 명을 잡아왔어요. 예. 그 중공군. 그러니까 중공군은 이제 여기 카키 그 면복을 입었는데 카튼으로 했는데 아는 희국. 그래서 내가 중국말을 알거든. 그 당시 중국말을 막 아는 사람이 뭐 몇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물어봤더니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 해남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저 어느 부대냐? 그랬더니 뭐 무슨 부대 무슨 뭐 몇 병단 뭐 몇 그 사단 그 다음에 몇团은 연대거든. 그 다음에 무슨 이거 하는데 이거 중공군이 얼마나 여기 왔느냐? 부지기수로 왔다. 이 산 전체가 그렇다. 그러면서 그 산에다 갔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 솔나무 이불을 해가지고 그게 산이 전부 연막이 됐지. 그거는 이쪽에 그 공중 공격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그 중공군 그 포로를 잡기 전까지는 중공군이 그 개입했다든가 뭐 이런 데 대한 그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거네. 그러니까 중공군이 개입한 줄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장군님께서도 나는 몰랐고. 그 포로 잡을 때까지 예. 몰랐구만요. 그럼 그 포로 신문이 끝나고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미국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중공군이 넘어간 것을 조선족들이 그 중공군에 갔던 사람인 줄만 알았던 모양이에요. 18개 사단에 이르는 중공군은 대장정을 성공시킨 인해 전술로 무섭게 몰아붙였다. 51년 1월 초 유엔군은 37도선까지 밀릴 만큼 고전했다. 그러나 중공군의 주 표적은 늘 한국군 방어지역이었다. 중공군이 다시 또 4차, 5차 이렇게 또 공세, 소위 그 춘계 공세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그 공세를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아까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주로 어느 쪽 이 정면을 많이 공격을 하느냐면 우리 국군 정면 쪽으로 많이 그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제 현리 쪽에 있는 그 3군단 쪽이 아주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좀 잠깐 좀 네.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한국군은요, 훈련이 이제 미숙하고, 그렇죠. 지휘 통솔의 결함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직 뭐 미숙하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화력도 약하고, 우리는 사단이래야 뭐 한 10,000명 조금 못 되고, 105mm 일개 대대밖에 없고, 하는데, 이제 그 중공군이, 모택덩이가 팽턱해야 하는데 지시를 해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이승만 괴뢰군, 그리고 우리 국군이죠. 우리 국군을 얕잡아가지고 이 한국군은 갖다가 전략 전술적으로 때리란 말이지. 유엔군에 비해 기동력과 화력이 미약했던 한국군은 중공군의 거센 공세를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51년 5월의 6차 공세 때 중공군은 의도적으로 인제의 한국군 3군단을 집중 공격, 완전히 괴멸시켰다. 이 패배로 동해안 전선에 한국군 1, 2군단이 가지고 있던 작전권이 박탈당한다. 삼군단의 이 패퇴의 후유증으로 벤플리트 장군이 이제 와서 그 한국군의 그 독자적인 어떤 작전권 같은 것을 이제 박탈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또 어떤 또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벤프리트 장군이 그 강릉 비행장에 와서 나하고 정일원 장군하고 거기에 전방지휘소 소장하던 이준식 장군이라고 있어요. 세 사람 앞에서 정일권 장군한테 지시를 했어요. 제너오청 No more operational control. 당신 이전 작전 지휘권 이전 박탈한다. 당신은 이전 대구로 가시오. 당신은 앞으로 보급, 훈련, 뭐 등등을 이걸 하고 작전을 이전 안에 하지 말라. 상군단은 폐지한다. 1군단은 저 뭐인가 8군 직속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3, 4단은 한국 1군단에 주고 9, 4단은 10군단에 준다. 한국전의 주도권은 이제 완전히 유엔군과 중국군의 손에 넘겨졌다. 그 후 2달도 안 돼 유엔군 측은 한국민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산 측과 합의해 휴전회담을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공연히 휴전 반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백선엽은 휴전회담의 한국 측 대표가 되었다. (7월 10일) 개성의 내봉장에서 유엔 측과 공산 측 대표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다. 한국 측 대표에게는 발언 기회조차 없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휴전회담이었다. 8군 사령관인 벤프리트 대장이 당신 그저 뭔가 중국말 좀 지금도 아느냐고 뭐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뭐 중국말 내가 지금은 이전 뭐 많이 잊어버리지만은 저 북경말은 내가 지금도 괜찮게 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저 서울로 돌아왔거든. 그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육군본부에서 그 이정찬 참모총장이 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이승만 대통령을 가서 만나라. 이렇게 가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나는 그 휴전 반대야. 휴전을 휴전 반대하는데 그 자네가 그 뭐하러 가느냐 그래. 그래서 아이고 그 뭐 각각 그러신다면 저는 뭐 전장하는 것이 좋지 그런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막 그저 결론적으로서는 미국 사람들하고 그 협조하는 의미에서도 자네가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니 자네가 좀 가보게 좀 수고해주게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이제 했어요. 회담을 시작할 당시 미국은 1, 2주일 안에 휴전이 성립되리라 예상했지만 8월 말까지 한치의 진전도 없었다. 8월 4일엔 불상사까지 일어났다. 회담장 부근 중립지대에 기관총과 박격포를 맨 중공군 중대 병력이 등장해 행군을 하는 무장 난입 사건이 있었던 것. 회담장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비난에 휩싸였다. 8월 23일
공산 측은 유엔 공공위가 중립지역을 폭격했다며 회담을 중단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록에 의하면은 당초 이제 유엔 측에서는 말이죠. 한 열흘이면은 어느 정도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을 보면은 2년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였습니까, 당시? 제일 첫 번째 이제 하는 것은 아젠다, 네. 의제를 이제 그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의제를 서로가 이제 그 내놓는데 이게 여기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디마케이션 라인, 그 군사 분계선을 어디다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공산 측은 연초 때부터 38선이어야 된다. 저 유엔 측은 뭐인가 하게 되면 그건 가상선이고 그건 우리는 저 경도는 이런 것은 저 지정학적으로는 이런 것은 관심이 있지만은 이런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건 말도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이 한 20일 걸렸을 거예요. 이때부터 한국군이 중심이 돼 기선을 잡기 위한 오지 쟁탈전이 본격화됐다. 52년 7월 참모총장이 된 백선엽은 이 기회를 한국군 증강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부모님께서 참모총장으로서 우리 한국 육군을 그 재임 기간 중에 그 제대로 된 그런 군대로 이렇게 육성하고 또 증강하고 그러는 이 과업을 수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양적으로만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그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양의 문제보다도 그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뭐 그 무기 장비 그런 것을 포함해서 또 훈련을 어떻게 제대로 해서 정말 그야말로 양과 질과 훈련 면에서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방을 제대로 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육군을 만드시는 그 기초를 닦으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우선 이것을 갖다가 인사면에서 이걸 증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육군본부에 가봤더니 그 특별감들 예를 들어 말을 하면 군수국의 차장, 병참, 공병, 뭐 정훈감 이런 사람들이 다 대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병과장으로서는 이 공병감 같은 사람은 이거에 한 몇만 그 지휘 혹은 그 사포트 하는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역시 그 계급을 그 상응하는 그것을 역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착수한 것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선 준장으로 진급시키자. 그래서 이 특별감들을 우선 이제 그 준장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한국군으로서 중요한 그것은 보급관계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는 구병을 향상시켜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거 뭐 그 국가 재정이 형편이 없고 또 군대에 그 배당되는 예산이 아주 작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우선 그 건빵 시설, 그 다음에 이 중앙 이제 구병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각 사단에서 이제 하던 그것을 어떻게 중앙 조달 품목부터 가능한 것부터 이걸 해나가자 해서 이제 중앙 조달 본부를 설치를 하고. 그런데
1952년 12월 중순에 갑자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에 들어옵니다. 예.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이 한국군이 이러한 우리가 10개 사단의 전투 사단으로서는 벤프리드 장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착착 잘 이렇게 전투 임무를 미군하고 같이 이제 잘 하고 있고 앞으로 10개 사단을 갖다가 2년 안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증강하겠다. 하는데 이제 그 보급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아이당이 하고 대충 얼마만 한 예산이 든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서 자기로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53년 3월 스탈린의 죽음과 함께 휴전회담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폐허가 된 나라밖에 얻은 게 없었다. 결국 한국에 대한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저항이 시작된 가운데 백선엽은 5월 하순 미국 방문길에 나섰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우리가 이 기회에 아니면 우리가 통일을 언제 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심정도 그 양해하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일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했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 그래서 내가 Mr. President, why not to give us a guarantee? 하니까 이번 미 얘기가 What do you mean guarantee?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 말을 하면 Mutual Defense Pack을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래. I agree with you in principle. 그러면서 이것은 이 Mutual Defense Pack이라고 하는 것은 구라파하고는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은 그렇죠. 이 동양에서는 아주 very 레어한 케이스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상원의 세넷의 ratification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지금 루인 컨트리가 되지 않느냐. 우리 지금 nothing left.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 그 경제 원조를 갖다가 얘기하지 그래.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건 벌써 우리가 위원회가 벌써 발족을 했으니 너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6월 초순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백선엽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다. 주요 지휘관들을 경무대에 이제 오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거든. 갔는데 이제 그 뜰에서 날 보고 그 제너럴 팩 날 좀 보자고 그래. 그러면서 제너럴 팩 그 내가 원영덕이한테 무슨 과제를 줬어. 그래서 뭐 내가 또 뭐 물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했더니 그 원영덕이 하는 걸 좀 도와주게 그래. 그래서 뭐 묻지 돈 물을 것도 없고 저건 뭐 그런데 나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는 나도 몰랐어. 그런데 하루는 그 포리오 수용소에서 이제 저 미국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고 이 양반이 속방을 했어. 그래서 내가 밤에 경무대에 전화를 걸었어. 저 대통령 각하 깨우시라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마담이 밤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장관 이건 국가의 대산이 이건
각하한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고 나오셨어요. 지금 각하 크라크, 테이라, 라제스, 그 다음에 케이캄지의 그 사람 이름이 뭐 된다. 그 사람 이 전화가 비팔 끝에 지금 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했더니 그 보통 같으면 해피하실 것 같은데 해피를 안 해요. 내가 했다고 그래. 어? 내가 내일 프레스 리리스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것은 프레지던트의 결심이다. 내일 오전 중에 프레스 리리스를 하게 된다. 그렇게 했지. 휴전 회담 내내 공산 측은 거제도의 공산군 포로 전부를 북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53년 6월 18일 첨예한 논란거리였던 한공포로 2만 7천 명을 비밀리에 탈출시킨 것이다. 한국이 휴전에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한미 방위 조약을 얻어내려는 이승만 특유의 압박이었다. 라버트선은 여기에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18일 동안 경무대에서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저녁 때까지 해가지고 18일 동안 해가지고 '뮤추어 디펜스 팩을 체결한다. 그 다음에 육군 20개 사단, 예비 10개 사단을 갖다가 이제 유지하고 이와 상응한 해공군을 건설해 준다. 또 10억 불의 경제 원조를 한다. 그 다음에 제3으로서는 정치회담은 90일에 끝나게 되면은 제네바에서 끝나면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우리는 공동적으로 공통해가지고 탈퇴를 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충족하게 되면은 우리는 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라버트선에게 주어 가지고 이 휴전을 갖다가 사인하게 되는 거예요. 로버트슨이 한국을 떠난 다음 날인 7월 13일 저녁 중공군 5개 군단 15만 명이 갑자기 한국군 6개 사단이 지키던 금성적의 정면을 총공격했다. 한국군 사단 좌우에 포진한 미군 사단에는 털 것도 되지 않았다. 한국군에 대한 중공군의 마지막 보복이었다. 반공포로를 석방한 후에 이제 이 중국군이 한국군에게 이제 일대 아주 뭐라고 말할까 타격을 가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못 늘어나게 이제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인가 하게 되면 미군 정면에 있는 중공군을 갖다가 병력을 빼가지고 지금 북한강 서쪽에 있는 한국군 2군단 그 당시에 정일권 장군이 이제 2군단장이고 그 좌측에는 수도 9군단에 속한 수도사단 9사단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한국군 2군단의 3개 사단 좌측에 2개 사단 5개 사단 거기에 동해안에 있던 11사단 그 다음에 10군단에 있던 한국군 7사단 그러기 때문에 한국군의 3분의 1이 이거하고 금성 전투에 싸움을 했어요. 전투를. 그런데 그 보통 같으면 이 한국군이 옛날 같으면 이 와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군은 벌써 그때는 1급으로 이전 성장이 됩니다. 제 목소리를 낸 이승만을 길들이기 위해 중공군은 한국군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초라한 군대였던 한국군은 전쟁터를 훈련장 삼아 끊임없이 성장해 있었다. 백선엽이 참모총장 재임 시절 16개 사단으로 증강된 한국군은 53년 말까지 20개 사단으로 증편됐고
강군으로 거듭났다. 이 한국군이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그래도 이게 오늘날과 같이 그 시대에 벌써 우리가 60만 대군을 건설했거든. 그러니까 인원수는 사실 70만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이 이 고도한 지금 교육을 받은 시대가 못 되고 아직도 농민군에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거 한 것은 역시 그 교육에 힘이 있다고 나는 봐요. 3년 1개월간의 전쟁이 끝난 것은 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회담장에 들어선 유엔 측과 공산 측은 인사조차 나누지 않은 채 10분 만에 휴전협정에 조인했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동족 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질 대로 깊어진 채 전쟁은 끝이 났다. 남의 군대를 끌어들여 통일을 이루려 한 꿈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결국 통일은 후손의 몫으로 남겨졌다. 아무리 군물이 좋다고 해도 그 물질 그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거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갖다가 희생한다고 하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freedom is not free입니다. 이것이 역시 그만큼만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지켜야 될 그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가 또 이러한 그 아시아의 tum바군이 있어서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은 그 국민이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고 또 후세에 가르쳐야 되고 또 이 한국전쟁 이 3년 동안에 우리의 선각자 우리의 선배들이 그걸 배워주지 않았느냐. 이제 그도 여든을 넘겼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직 그와 한국군이 치는 희생이 민족적 책임을 자각하는 소중한 밑거름이